저는 프로토텍에 근무하는 노두숙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토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설립된 지는 이제 6년 이렇게 만으로 됐고요. 물론 그 전부터 대표님께서 이제 3D 프린터 쪽에 관련된 국내에 소개하는 거는 대략 한 10여 년 전, 1996년부터 그 미국의 이제 그 스트라타시스라고 하는 3D 프린터 쪽에 큰 회사가 있죠. 그쪽을 이제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객사는 한 1000여 곳, 현재까지 이상의 고객사들이 지금 장비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이 4가지 정도로, 우측에 4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D 프린터 쪽 공급하는 업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D 스캐너, 그 다음에 제작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이 4가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간의 그 플라스틱 또는 그 광경화 액상수지 이용해서 장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스트라타시스라는 제조사 장비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속 프린터에 대한 니즈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금속 프린터는 그 독일의 트럼프라는 레이저 전문 회사에서 장비를 만드는데, 그 금속 프린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의 데스크탑 메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요즘에 신개념 프린터의 기술을 좀 앞서가는 그런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메인으로 3가지 장비를 국내 고객사들께 지금 소개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차원 스캐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문화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어떤 부품들을 도면이 없는 경우에 도면화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원래 설계 치수하고 현품하고의 치수 비교, 그런 부분들까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3차원 스캐너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고정형이 있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뭐 핸디형이 있고, 그다음에 다관절 로봇처럼 다관절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그 큰 건물 아니면 구조물들을 멀리 좀 떨어져서 전체를 스캔할 수 있는 그 광택 스캐너, 이런 종류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이제 그 3D 프린터를 대략 한 10대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제작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고객분들은 저희 이제 회사에 메일로 모델링 파일을 뭐 스텝 파일이나 STL 파일 이런 걸로 변환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제작을 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설계 업무도 저희 그 전문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을 하고, 설계과 제품 개발 업무까지 다 총괄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이 업계에서 저희가 그 항공기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런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가동하고 있는 장비 중에 일부는 항공기 부품을 내장재 뭐 이런 부분들을 플라스틱으로 제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하는 그런 그 항공 인증을 받은 회사다. 그래서 그 에어로스페이스 9100 인증을 받은 몇 안 되는 국내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 3D 프린팅을 하는데 기본 포맷은 예전부터 그 STL 포맷이죠. CAD로 3차원 CAD로 설계를 하시면 STL 포맷로 보통은 인식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STL 파일을 좀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머티리얼라이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서 매직스, RP 쪽 이쪽을 필요하신 고객분들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캔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역설계를 뭐 도면화하고 또 그걸 또 수정하고 하는 업무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엑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검사, 아까 치수 검사 말씀드렸었죠. 원래 모델링 치수하고 그다음에 현품하고 현품을 스캔한 거하고는 이제 겹쳐 오버랩을 시켜서 그럼 들어오고 나왔는지 이제
아주 직관적으로 색상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수로 리포트로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 컨트롤 X라는 검사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토텍 좀 전에 회사는 뭐 일단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3D 프린팅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하고 프린팅 부분, 그다음에 CNC 가공에 대한 일부,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진공주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 본 양산 사출 금형 뜨지 않고 아주 소량의 사출물들을 제작하기를 원하신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진공주형을 패턴을 떠서 진공주형에 제작해서 실제 사출품 정도에 해당하는 물성과 품질로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 좀 업무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프린팅을 한 상태가 아무래도 이제 사출물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표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면을 좀 사상을 하고, 그다음에 도장까지 하고 뭐 또 수전사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원하시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금속 프린터를 제조하는 그 데스크탑 메탈이라는 회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의 그 보스턴 바로 옆에 벌링턴이라는 이제 소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위치해 있는 회사고, 회사는 그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2015년에 설립이 됐고, 그 MIT 교수진하고 연구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주로 그 MIM이라고 메탈 인젝션 몰드 금속 사출 성형 쪽에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펀딩도 받게 되고, 이런 그 포드라든지 구글, 뭐 BMW, 그다음에 이제 뭐 GE, 뭐 이런 우리가 익히 아는 회사들 펀딩을 받아서 그간에 잘 운영을 해 왔었고요. 계속 지금 기술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여기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독일의 그 엔비전텍이라는 광경화 방식, 우리가 그 DLP 방식이죠. DLP 방식 3D 프린터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해서 지금 같은 그룹 안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대략 이렇게, 첫 번째는 금속 프린터에 이제 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현재의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금속 프린터가 장비 하나가 모든 고객의 니즈를 다 해결해 드리면 참 좋으련만, 그 어떤 고객은 이 장비, 어떤 고객은 또 저 장비, 또 방식도 이 방식 저 방식, 이렇게 또 최적화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작 수량별에 대해서 어떤 프린터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 본론이죠. 그런 어떤 취지에 맞게 부품을 생산을 좀 해야 되겠다. 생산을 상당 수량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샵 시스템이라는 금속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수량은 작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설비를 갖추고 별도 공간을 갖추지 않고서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메탈 파트들을 좀 손쉽게 소량으로 좀 제작을 해보고 싶다 할 때는, 제가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그 FDM 방식 3D 프린터는 많이 아실 거예요. 플라스틱 방식, 이렇게 가래떡처럼 쌓아가는 그거와 유사한 금속 프린터 스튜디오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DFAM이라고, 뭐 우리가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이렇게 얘기하죠. 적층 제조에 맞게 거기에 걸맞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서 효과를 거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면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제가 가질 거고요.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세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오늘 맛있게 드시라고 치킨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 프린터의 이제 주요 활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내용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제가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뭔가를 좀 빨리 만들고 우리 RP 옛날에 Rapid Prototyping RP라고 얘기했잖아요. 3D 프린터를. 예, 역시 비금속뿐만이 아니고 금속도 뭔가를 좀 빨리 만들고 싶어 하는 니즈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좀 파트를 가공이나 기존의 제조 방식보다 그 뭐 금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조금 최소 비용으로 좀 빨리 만들고 싶다. 예, 본 양산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럴 때 예, 쓰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는 이제 사진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하려면은 이제 뭐 밀링 가공을 다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효과가 많이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부품을 일체화하는 거죠. 여기 옆에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부품 수가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을 거잖아요. 이게 수백 개의 부품들이 조립된 어떤 어셈블리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뭐 일체화하고 한 번에 뭔가 만들 수 있다면 조립하는데 그러니까 파트를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부담, 그리고 조립하면서 어떤 들어가는 로스, 그다음에 조립을 하다 보면은 공차들이 아무래도 이제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조립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구도에 뭔가 진동이라든지 충격이 가해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조립하는데 볼트가 풀린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형상이 이제 복잡한 부분, 또 이 부분이 또 키죠. 예, 옆에 지금 사진에 있는 이런 물체들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기존 제조 방식으로 제작하기가 너무 어렵죠. 예, 뭐 주조를 해서 뽑아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그 패턴이든지 목형이든지 제작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일수록 금속 프린터가 이제 메리트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 제작을 한다. 예, 맞춤 설계를 한다 또는 맞춤 제작을 한다. 예, 이렇게 대량으로 뭐 제작 그 양산 공정에서 이렇게 하는 컨셉은 뭐 기존 공정이 더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대응을 하려면 그 특화해서 설계해서 제작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들을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그때그때 생산 그 포캐스팅이라든지 납기를 충분히 주지 않고 그때그때 뭐 언제까지 뭐 빨리빨리 뭘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생산 라인을 뭐 특정 고객향으로 다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겠죠. 기존의 제조 과정 중에는. 근데 이제 3D 프린터는 뭐 도면 모델링 파일만 있으면은 그거를 투입을 해가지고 제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공급처가 좀 조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죠. 뭐 단가 어떤 경쟁력인 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고 아무래도 하다 보면 뭔가 기존의 해외 거래처 또는 같은 국내에서도 기존의 공급처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거를 대체 서플라이어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대체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는 그 제작 수량별 이제 금속 프린터를 한번 정리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적합한 장비가 어떤 것들이 맞을지. 예, 그래서 데스크탑 장비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오른쪽 부분에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지금 X축이 어떤 형상의 복잡도죠. 예, 형상이 얼마나 복잡하냐. 그래서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왼쪽에는 단순한 형상이다가 중간,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형상, 이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그 제작 수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개에서 100개 정도 만드는 프로토타입 개념인지, 그게 아니고 이제 뭐 100개에서 보통 10,000개 정도, 뭐 이거는 이제 수량이 딱 정해진 건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개에서 10,000개 정도면 뭐 보통 파일럿 원이다, 시향산이다, 뭐 이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중간 정도 수량, 뭐 10,000개에서 10만 개 단위. 그 다음에 이제 뭐 10만 개 이상 아주 수량이 많은 거,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맨 아래 하단부에 이렇게 걸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얘는 형상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여기 머시닝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형상이 단순하면서도 제작 수량이 작은 경우겠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시닝, 즉 절삭 가공으로 많이 제작을 하겠죠. 예, 프로그램을 짜서 뭐 CNC 하시는 분들, 가공하시는 분들이 예, 캠 짜가지고 이렇게 재료 소재 원재료 투입해서 이렇게 가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량 그렇게 많지 않지만 형상이 아주 좀 복잡해지는 경우, 이럴 때는 가공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금속 프린터가 쓰여요. 예, 금속 프린터 쓰이는데 그때 금속 프린터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뭐 이런 방식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금속 프린터가 그간에 많이 해왔던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떤 금속 분말을 예, 깔고 녹이고 해가지고 계속 적층에 올라가는 그런 그 PBF 방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파우더 베이스 퓨전. 그 방식이 이제 적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비는 결과적으로 형상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간에 수량이 작으면 이 스튜디오 시스템이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스크탑 메탈에서 장비가 여기 영역에 커버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스튜디오 시스템 2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간 수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간 수량. 그래서 이제 여기는 형상이 간단히 수량이 그래도 아주 작진 않으면서 뭐 100개, 10,000개 그 사이인데 그래도 형상이 간단하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 압출 기존 제조 방식 중에 뭐 압출로 뽑아낸다든지 이게 파이프 같은 거 있죠. 예, 그렇게 제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량이 중간 수량이면서 형성은 또 복잡하면은 이제 압출로는 안 되겠죠. 예, 압출로는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보통 이제 그 정밀 주조, 예,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이라고 그래서 뭐 왁스로 뭐 저기 패턴을 만들고 그걸 이제 바깥에 거푸집을 이제 뭐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걸로 씌워서 내부 이제 그 주입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금속을 붓고 그러면 그 왁스가 녹아서 금속이 안에 채워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깥에 거푸집은 깨서 이제 그 냉각된 금속 파트를 끄집어내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가공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가공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간 정도 수량은 형상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이제 데스크탑 메탈 장비 중에는 이 샵 시스템이 좀 어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맨 상단에 있는 수량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우, 이때는 이제 기존의 제조법으로 보면은 수량이 많으면서 형상이 간단한 요쪽 영역에 있는 것들은 주로 그 드로잉, 그러니까 인발 땡기는 거죠. 예, 드로잉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스탬핑, 우리가 뭐 찍어내는 거잖아요. 몰드를 만들고 예, 얇은 시트 메탈 형태를 찍어내는 그 스탬핑 공정으로 해가지고 뭐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이 중간 정도 되고 수량이 이제 많은 것들은 보통 이제 자동차 뭐 알루미늄 부품 이런 데 많이 쓰이죠. 다이캐스팅. 그 다음에 이제 형상도 복잡하고 수량도 많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MIM 공정으로 많이 쓰이죠. 금속 사출 성형. 예, 실제 기존의 제조법이죠. 그래서 휴대폰 뭐 부품 중에 그 옛날부터 그게 많이 쓰였는데 MIM으로 몇 가지 부품을 만들었는데 그 로터리 힌지라고 있어요. 로터리 힌지. 그래서 예전에 그 폴더폰 시절 뒤에 조금 잠깐 제가 참고 자료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지금은 이제 그 폴더블 폰 해가지고 이제 접히는 폴더인데 옛날에는 그 바깥쪽 외부 창, 뭐 안쪽 창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따로 달아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클램쉘 모양으로 만들었었죠. 거기에 이제 중간에 회전부를 잡아주는 그런 그 로터리 힌지 부분들을 기존에도 MIM으로 많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생산을.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의 상단 부에 있는 상당 수량을 제조를 하고자 할 때는 데스크탑 메탈에서 또 프로덕션 시스템, 생산 장비 개념으로 프로덕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데스크탑 메탈의 금속 프린터를 이렇게 한 장에다가 요약을 해보면은 라인업이 이제 스튜디오 2, 그 다음에 샵 시스템, 프로덕션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작 사이즈하고 뭐 적중 두께 이런 부분들인데 다 설명은 제가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뭐 보면은 대충 제작 사이즈만 보면 이 볼륨, 작업 공간이 가로 세로 높이로 봤을 때 뭐 300mm, 200mm, 200mm 이 정도 공간 안에서 얘는 스튜디오 시스템은 제조를 하고요. 그다음 샵 시스템은 이제 좀 한 4단계로 좀 옵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XY 사이즈는 똑같고
350 곱하기 220 똑같고 높이만 이제 우리는 높이 뭐 이렇게 많이 제작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제 50mm 그 정도 되는 공간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mm, 150mm, 200mm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점점 높이가 올라가면은 장비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4리터냐, 8리터냐, 11리터냐, 16리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를 다 곱해 보면 X, Y, Z 이거를 다 CC로 환산을 해보고 리터로 환산을 하면 4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8리터, 12리터, 16리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프로덕션 시스템은 좀 더 볼륨이 좀 크고요. 이렇게 490, 대략 한 500ml 정도 되죠. 490, 380, 260인데 이 사이즈는 점점 확대를 지금 해 나갈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프로덕션 시스템 일단은 빼고 샵 시스템하고 스튜디오 시스템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샵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장비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설비들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그 프린팅하는 프린터고요. 그다음 번호 순으로 보면은 프린터에서 제작하고 끝나면은 여기 꺼내 가지고 드라잉 오븐에서 이제 이걸 좀 말립니다. 그 사이에 그 바인더가 액상의 바인더가 파우더들을 얘를 잡고 있거든요. 예, 뭉쳐져야 되니까 잡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은 이제 건조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프로세스, 3번 장치로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제 이쪽 오른쪽에 파우더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분말들이 다 감싸고 있거든요. 그 분말들 이제 마치 모래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지 뭐 쌀독에서 어떤 계란을 꺼낸다고 그럴까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파우더들은 걷어내고 내가 제작하고자 했던 그 물체만 여기서 이제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석션으로 이렇게 주변 파우더를 좀 빨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변 파우더들은 이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파우더 스테이션 아래쪽에 보면 이 시빙 장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분별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손상이 된 애들 분말들은 좀 걸러내고 그다음에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분말들은 이제 체에 걸리다 보면은 걔네들은 이제 아래로 빠질 거니까 그것들 다시 모아가지고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했던 아까 쌀떡에서 계란을 꺼내면 그 계란을 이제 굳히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네 번째 이 퍼니스가 굉장히 이게 핵심 설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퍼니스에서 보통 우리가 석열 공정, 신터링을 하죠. 기존에도 뭐 분말야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석열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석열로가 이제 4번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5번이 아까 여기 밑에 3번 파우더 스테이션에서 걸러냈던 재사용할 파우더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를 좀 보충을 해야 되니까 신재료하고 섞어서 여기 안에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이제 골고루 섞어서 다시 프린터로 투입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수업 시스템은 이제 그 개념은 일단 형상을 프린터를 아까 프린터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파우더를 제거하는 과정. 그게 이제 디파우더링 공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퍼니스에서 이제 아까 액상 바인더들을 불필요한 바인더들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탈 입자끼리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달라붙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용융은 아니지만 마치 그 굽는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도자기 굽듯이. 그걸 이제 신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바인딩과 신터링을 그 퍼니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지금 표시하는 마지막 공정, 디바인딩하고 신터링 이 공정이 이제 기존의 MIM 프로세스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이 MIM 방식으로 해가지고 부품 만드는 것들이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사진에 이런 형태의 부품들을 많이 MIM으로 생산을 해왔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이해가 빠를 수 있는 게 옛날에 그 2000년대 폴더폰, 그때는 폴더폰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2020년대는 폴더블폰,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그 플렉서블하게 돼서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접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 예전에 2000년대든 지금 2020년대든 얘가 굽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회전축을 담당하는 그 힌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힌지들이 이제 작은 소형 부품들인데 그거를 뭐 다 깎을 수도 없고 뭐 그 주조로 하면은 또 정확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량으로 또 생산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MIM 공법으로 제조를 이제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폴더블 폰 이런 데 보면은 안에 내부에 분해를 해보면 이런 아주 작은 옛날보다 훨씬 더 작아졌죠. 이 힌지들이 그 힌지들이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힌지들을 지금 MIM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MIM 공정을 응용한 게 이 샵 시스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빨리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작동 방식을 한번 볼게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프린트 헤드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바인더를 액상 바인더를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리퀴드 바인딩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아주 미세한 노즐을 통해서 뿌려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그걸 뿌리기 전에 먼저 이그 금속 분말들이 이 통 안에 피드 박스에 담겨 있게 됩니다. 담겨 있으면은 맨 위에 있는 롤러가 맨 위에 있는 한 겹만 싹 가서 여기 베드 위에다가 살짝 걸쳐 놓는 거죠. 이렇게 깔아 놓고 빌드 박스에다가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헤드에서 에이전트를 뿌리게 됩니다. 자, 그 사진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모션이고 얘가 밀고 가죠. 예, 한 겹을 밀고 가고 그 다음에 밀고 가고 얘는 다시 원위치로 롤러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인더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겹의 작업이 끝나면 이제 약간 높이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두 번째 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빌드 박스가 그만큼 약간 내려가겠죠. 내려가고 얘는 살짝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시 재료를 좀 올려주고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재료를 또 걷어 올려서 이제 펴준 다음에 또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린팅 작업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1공정의 장비, 그게 1공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샵 시스템의 주요 특징이 뭐냐? 그럼 기존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속 분말을 레이저로 녹여서 아주 고속은 아니지만 소량의 복잡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금속 프린터가 기존부터도 한 10여 년 전부터도 있었다. 국내에도 뭐 상당히 지금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럼 그 금속 프린터보다는 뭐가 장점이냐면 일단은 속도가 그만큼 빠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금속 프린팅 방식이 지금 바인더젯 이런 방식, 이 바인더젯 메탈 프린팅 기술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지금 기술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 앞단에 지금 데스크탑 메탈이라는 회사가 그걸 좀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최대한 70kg까지는 프린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뭐 밀도 기준으로 비중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설명드렸던 그게 이제 실시간 영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롤러가 가죠. 예, 파우더를 깔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헤드입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작업을 반복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적층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요 특징 또 다른 특징은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아주 그 파우더 자체도 가는 파우더를 씁니다. 예, 아까 레이저로 용융하는 그 파우더가 보통 15미크론에서 뭐 45미크론 또는 50미크론 요 사이의 파우더들을 이제 구의 지름이 그 정도의 구형 파우더들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바인더젯에 사용되는 파우더들은 그보다 더 가늘어야 됩니다. 더 가는 아주 15미크론 언더 그 정도의 파우더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적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표면 품질이 굉장히 더 매끈하게 물론 이제 절삭 가공을 한 것처럼 반질반질하게 광이 날 정도로 이렇게 반사도 있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표면의 조도가 상당히 훌륭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한번 또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파우더를 깔고 지금 이게 방금 뭔가 뿌려지는 게 지금 액상 바인더를 뿌리는 헤드에서 뿌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생산성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보통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프린팅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부품을 출력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많이 보는 예전에 그 바리캉이라고 하죠. 이발기계. 예, 이거를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 표면 조도가 대략 한 평균 에버리지 러프니스로 해가지고 대략 한 4미크론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 프린터 방식은 보통 표면 조도를 5미크론에서 10미크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보다 더 표면 조도가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위, 아주 표면 조도가 더 정말로 표면 조도가 뭐 1미크론 언더로 필요하다라든가 뭔가가 그런 니즈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치수도 엄청나게 정밀하게 제작이 된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부분만 별도의 뭐 후 가공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샌드 블라스팅을 하면 더 이제 면 상태는 매끄러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샵 시스템은 다른 어떤 바인더 젯 방식의 금속 프린터보다는 이런 그 외곽에 어떤 그 방울 사이즈, 드랍 사이즈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원이 아니고 이렇게 좀 계단 형태로 조금 어떤 그 커브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 샵 시스템은 그 드랍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요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꾸다 보면 원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형상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로 활용 분야는 이제 뒤에 또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치공구 없이 어떤 다양한 제작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절삭 가공은 아까 말씀드린 캠 작업하고 재료를 뭐 적당한 원재를 또 잘라서 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픽처를 제작을 해서 어디를 물고 뭐 스타팅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작하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손이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네스팅을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위에 쌓아 올려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인더를 뿌리는 그 노즐은 이제 오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빽빽하게 예, 그 빠진 곳 없이 바인더를 쏴주는 그래서 약 이제 오열 구조로 해서 노즐이 이제 한 7만 개 이상 정도 돼요. 타사는 뭐 그보다는 좀 수량이 뭐 훨씬 작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프린팅 품질하고 안정성이 이제 우수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구멍 하나하나가 이제 여기서 액상의 바인더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방식은 이제 서포트를 생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아까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 프린터는 그 기둥들을 디스토션을 잡기 위해서 기둥들을 이렇게 쌓으면서 올라가죠.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필요치는 않고요. 예, 개중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조금 뭔가 변형이 많이 생길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서포트를 별도로 투입을 해주기도 합니다. 생성을 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서포트가 어찌됐든 간에 생성이 되면 결국에는 그 서포트 영역하고 이 모델 영역하고 이 잘라내는 거, 절단내는, 분리해내는 게 그게 일인데 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이제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충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전체 플로우입니다.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서 다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공유를 제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주시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주요 공정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프린터가 있고 주변 파우더를 제거하고 말씀드렸던 이 파우더를 위에서
석션으로 빨아 당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채로 걸러서 다시 재투입해야 되니까 그 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아래 지금 시빙 장치가 지금 장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신터링을 할 때는 보통 곡선을 이렇게 이중 곡선을 그리게 되죠. 예, 이 커브를. 그래서 이제 이 퍼니스는 최대한 1400도씨까지의 고온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성능이 좋은 퍼니스입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퍼니스들이 뭐 한 1200도까지 그다음 또 조금 괜찮다 싶으면 1300도 막 이렇게 한데 1400도까지 처리가 가능한 아주 고성능 퍼니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이 내부의 온도를 이제 자동 세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이렇게 중간 정도 온도까지 올리게 되죠.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그 바인더가 아까 액상 바인더가 이제 녹아서 빠지는 그런 지점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온도를 상승시켜서 이제 맥스치 온도에서는 신터링이 일어나는 거죠. 메탈 입자들끼리 멜팅 포인트보다는 약간 낮은 온도지만 거기서 이제 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업이 끝나면은 또 갑자기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하면은 얘가 열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식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을 열고 꺼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 시스템하고 비교를 샵시스템 볼륨을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시스템이 좀 볼륨이 더 크죠, 현재. 여기는 좀 더 길이 방향으로 더 늘리는 작업들을 계속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사용하는 재료가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재료가 지금 현재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렇게 아직은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씩 새로 재료들을 출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회색 부분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재료고요. 일단은 현재는 스테인리스 두 종, 316하고 서스 630, 뭐 17-4pH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두 재료를 먼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초록색이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몇 달 안 남긴 했지만 지금 마무리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그래서 치과 덴탈 쪽에 쓰는 코발트 크롬 또는 뭐 티타늄 이런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 이런 제조 하는데 많이 쓰이죠. 브릿지 만들고 이런데 그런 데 쓸 수 있는 코발트 크롬 재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툴 스틸 공구강 중에서도 뭐 칼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절삭 공구 만들고 이런데 굉장히 경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고탄소 냉간 합금 공구강인 그 D2 스틸 뭐 SKD 우리가 11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재료를 연말까지 출시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인리스 세 번째 스테인리스 이제 서스 420 또 출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니켈 합금 아주 고내열 합금이죠, 그죠? 그래서 인코넬 뭐 718이나 625나 718 이런 재료들이 지금 기존의 레이저 방식의 메탈 프린팅에 이미 쓰이고 있는 재료들인데 이 재료들도 지금 출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참 재료하고 세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샵 시스템으로 뭔가 형상물을 제작을 했을 때 얘가 정말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절삭 가공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너무 약할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데이터를 어떤 기준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옆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부분이 지금 MPIF 35 최소값 그 다음에 MPIF 35 여기는 뭐 지금 잘못 쓰여진 것 같네요. 예, 최소값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맥스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MPRP 35는 금속 분말에 있어서의 전 세계 이제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분말산업협회에서 금속 분말은 이 이상의 어떤 물성치를 가져야 된다. 그럼 그 이상이 됐을 때 얘는 어떤 파트로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거기 기준에 따르면은 그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MPIP 35의 둘 다 미니멈 값인데 여기 S 신터드라고 되는 거는 신터링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퍼니스에서 구워낸 상태 그 상태에서 측정을 했을 때 극한 강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항복 강도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연신율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역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경도를 로켈 값 경도로 해가지고 경도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내부 어떤 그 일정 부피당 몇 그램인지, 예, 그런 부피 밀도를 측정을 하고, 이런 기준인데, 이 신터링 상태에서의 최소치 기준값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극한 강도는 790 메가파스칼이겠죠. 그다음에 뭐 한국 강도는 얼마 이상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H900 이제 열 처리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열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H900 열 처리를 했을 경우에 최소 이 이상 값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샵 시스템에서의 퍼니스에서 신터링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물성치들, 그리고 그 가져 나온 거를 또 똑같이 기존의 H900 열 처리를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강도 부분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라갑니다. 물성치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 검은색 대비해 가지고 다 최소 값을 다 오버를 합니다.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부품으로 이 기준치, 그 분말산업협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기준치를 전반적으로 다 오버하는 정도의 물성치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라이브 신터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스타 메탈에서 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인데, 이 메탈 프린팅을 하다 보면은 얘도 신터링 공정에서도 역시 그 도자기에서 굽다 보면은, 마치 도자기 굽는 것처럼 굽다 보면은 퍼니스 안에서 약간의 변형들이 생길 겁니다. 그 변형을 그럼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얘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를 들면 요런 어떤 교각처럼 이런 형상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 얘를 퍼니스에 집어넣으면 이 가운데로 얘가 위로 부풀어 오르는 것보다는 밑으로 처지겠죠, 확률적으로. 예, 자중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대로 이제 제작물이 나오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델링을 보정 설계를 하는 거죠. 얘가 모델링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이 조건에서는 신테링을 하면은 얘가 밑으로 이만큼 쳐질 거니까 얘를 모델링을 얘가 이제 변형 설계를 이제 스스로 이제 하는 거지, 이 소프트웨어가. 요렇게 모델링을 투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팅도 요렇게 제작이 돼서 나오고, 그거를 그대로 퍼니스에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이제 밑으로 쳐지는 부분이 상쇄가 돼서 이렇게 플랫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설명이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변형에 대한 이제 요인들이 뭐 중력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슈링키지에 따른 어떤 뭐, 압축이라든지 아니면 인장이라든지 이런 그 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공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density wo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내부의 어떤 두께 차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의 편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가 얘가 형상이 변형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릭션 쪽 마찰, 예, 바닥면하고의 이제 마찰도 일부분 작용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변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소프트웨어가 예측을 해서 이제 보정 설계를 이제 투입을 한다라는 거죠. 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를 들면 이게 원래 모델링대로 해석을 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도 이렇게 처지게 제작이 될 건데, 이 보정 설계를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색깔별로 뭐 하중이 가해지는 게 이제 분석이 되겠죠. 예, 그래픽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플랫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보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휠수가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얘가 보정 설계를 해서 플랫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활용 가능 분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산업기계 쪽이라든지 뭐 에너지, 뭐 노즐 쪽, 그다음에 그다음 뭐 펌프라든지 밸브류라든지, 그다음에 메디칼 쪽, 그다음에 지그 픽스처를 만든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 볼륨 안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지금 얘가 200mm 기준 200mm짜리에다가 투입을 했을 것 같는데 보면은 4리터 기준이네요. 예, 높이 50mm 아까 제일 낮았던 높이가 낮았던 50mm 4리터짜리 기준으로 얘를 채워 보면 이 사이즈가 지금 가로 25, 뭐 세로 25, 그다음 높이 19mm짜리예요. 그렇게 크진 않죠. 요런 애들을 이제 4리터 50mm 공간 안에 이제 배치를 시켜보면 120개 정도까지 배치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 환산을 해보면은 일주일에 한 1140개, 그다음에 1년에는 한 5만 9천 개 정도 생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단가로 산정을 해보면은 하나 만드는데 한 10,000원 정도, 예, 재료비 투입되고 하는 거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생산을 해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통과 마찬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아까 샵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장비 두 가지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스튜디오 시스템은 내용이 그렇게 더 많지는 않으니까 빨리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사무실 안에서 환경에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보면 이게 작업자가 옆에 앉아 있죠. 그래서 프린터하고 퍼니스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에서 프린팅을 하고 그걸 그대로 소결로에 집어넣어서 디바인딩 작업하고 신터링 작업을 아까 샵 시스템처럼 한 번에 하게 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료들이 좀 더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방식은 이제 FDM 방식 메탈 프린팅이라고 보시면은 좀 쉬워요. 반대로 이렇게 네. 예, 그렇게 FDM 방식 금속 프린터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 현재 회색 부분 똑같이 회색 부분은 DM이 데스크탑 메탈이 공급 중인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316, 630, 그다음에 H13 툴 스틸, 예, 공구강이죠. 아까 뭐 D2 또 공구강이었지만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툴 스틸 이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크롬 몰리브등 그 크롬 몰리브된 우리 합금강이라고 그러죠. 보통 구조형 그 강이라고도 많이 하죠. 일반 기계 뭐 구조물들 뭐 예를 들면은 그 제관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 장비든지 뭐 스테이지 업체들은 굉장히 제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데 주로 쓰는 재료들이 요런 그 크롬 몰리브된 합금강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ASL 4140 또는 뭐 SCM 440이라고도 하는 재료를 쓸 수가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구리 재료를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리 재료 중에서도 C 11,000,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희가 티타늄 재료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이 장비에 쓸 수 있게끔. 그래서 TI64, 그 메탈 파우더 금속 프린터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까 녹이는 PBF 방식 메탈 프린터에서 TI64를 항공 부품이라든지 의료 쪽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도 이제 티타늄이 되게끔 이렇게 얼마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D2 툴스틸, 아까 H13 툴스틸하고 유사하지만 얘는 이제 또 다른 툴스틸이고요. 그래서 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 공정을 보면은 얘는 이제 프린팅을 하고 FDM 프린터처럼 모델링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FDM 프린터처럼 쌓아가는 거죠. 압출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소결로에 집어넣어서 바인더를 녹여내고 소결까지 같이 하고 마지막에 서포트는 손으로 툭 떼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허옇게 보이시는 이 부분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경계층입니다. 세라믹 경계층. 그래서 회색 부분은 다 메탈 재료고 그다음에 여기 흰색 부분은 세라믹, 그러니까 노즐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층이 경계층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나중에 서포트를 떼내기가 쉬운 거죠. 예, 잘라내고 하지 않고 손으로 툭 건드리면 이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결을 한 다음에, 그래서 투 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금속 재료를 압출하고 오른쪽에서 세라믹 재료를 압출하는 이 장비 높이는 뭐 대략 한 9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래서 이렇게 FDM 플라스틱 프린터처럼 이렇게 적층을 하죠. 근데 저 상태는 이제 그린 파트라고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손으로 좀 힘을 주고 하면 깨집니다. 떨어뜨리고 하면 깨져요. 아직 메탈 신터링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재료는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재료는 이렇게 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로또 형태로 돼가지고 금속 분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말이 날리지 않게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트리지 안에 뭐 대략 한 뭐 200개 가까이씩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 사이즈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꼽아 놓고 얘를 이제 밑으로 내려 보내면서 이제 압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뭐 파우더를 뭐 흡입한다든가 이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선 쓰기가 이제 편한 거죠. 그래서 사이즈는 높이가 95cm 정도 되고요. 동영상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프린팅을 하면 그린 파트가 이런 상태인데 이 면이 약간 고르질 못하죠. 그러면은 이걸 사포 신터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면을 좀 문질러 주면 됩니다. 문질러서 표면 작업을 좀 여기선 잘 굉장히 아직 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 작업을 한 다음에 퍼니스에다 투입을 하면 좀 더 깔끔한 표면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점토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약간 허옇게 이렇게 지금 임펠러 형상인데 이 허연 부분이 지금 세라믹이 중간중간에 적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결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허연 부분은 세라믹은 가루처럼 부서지기 때문에 이 아래쪽 서포트 영역을 떼내기가 쉬운 겁니다. 구조, 이제 퍼니스 구조를 한번 볼게요. 퍼니스는 사람 키 높이 정도 됩니다. 대략 여기 높이가 한 1.6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뚜껑이 열렸을 때는 대략 한 2.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최고 온도 1400도 정도까지 불가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뻘겋게 달아올라 있죠. 내부에서. 그래서 이건 레이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잔류응력 부분은 이제 남는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환기 시설이나 뭐 추가 설비는 이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청 부분에서 이렇게 소결로 들어갔다 나와 센터링 한 다음에 이렇게 똑 떼낸다. 예.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PDF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릴 건데 다 이렇게 링크를 제가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PDF 상태에서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별도로 절단하고 뭐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툭 떼낼 수 있다. 편리하죠, 그죠? 그 재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주요 재료의 특징을 한번 보면 서스 316은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 종류가 뭐 굉장히 많죠. 서스 316은 그 중에서 금액이 조금 가공 재료도 좀 비싼 고급 재료에 속하는데 대개는 뭐 서스 304, 303 이런 것들을 아마 가공하시는 데서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서스 316은 이제 그보다도 이제 어떤 염수에서에 견딜 정도로 내식성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어떤 그 해양 설비들 요런 쪽에 배 안에 선박 안에 뭔가 어떤 부품으로 바다 그 짠물 이런 데 이제 좀 노출이 되고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뭔가 부품이 녹슬지 않게 써야 된다라고 할 때는 서스 316 재료로 많이 제작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얘는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 이게 안에 보면은 내부에 그 터널들이 아주 복잡한 터널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료를 뿜어내고 연소를 시키는 그런 퓨얼 노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서스 316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스테인리스 스틸 17-4pH는 이제 서스 630으로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얘는 아까 그 서스 316보다는 강도는 강합니다. 강도는 굉장히 좋고 하지만은 그 내식성은 얘는 이제 염수 환경에서는 얘도 이제 부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담수 환경, 일반 민물 정도에서는 얘가 견디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용에 쓰이는 그 싱크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뭐 그 정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브라든지 싱크대라든지 뭐 펌프, 그다음에 골프 아이언 바디 이런 것들 스테인리스로 만들고 하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항공 부품들 일부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되는 재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구조형광 AISI 4140 요 재료는 이제 탄소가 많이 섞여 있는 스틸 합금은 아니고요. 아주 저탄소 구조형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도도 좋고 강도도 좋고 그래서 그 일반 기계 부품 제작하는데 또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구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열 전도도가 금속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재료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구리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메탈 프린팅 업계에서도. 그래서 이제 열전도도 하고 전기전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요런 걸 이용해서 열교환기 형태의 어떤 부품들, 방열 부품들을 제작하시고 할 때는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뭔가 파트를 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D2 툴스틸, 예, 이렇게 고급 아주 군용 뭐 칼이라든지 나이프 뭐 이런 것들 제작을 하는데 이런 재료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마모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좋다. 티타늄 재료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재료입니다. 그래서 티타늄의 비중이 일반 그 스틸 계열의 비중이 보통 7.8, 8.0, 뭐 8.8 초반대 뭐 이렇게 되는데 티타늄은 이제 보통 비중이 뭐 4.5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철계라든지 니켈계 이제 합금에 이제 한 40% 정도 경량화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는 항공 부품용으로 강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항공기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항공 쪽에는 티타늄 합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길 강도도 뭐 알루미늄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내식성도 좋고 또 그걸 몸 안에 뭐 어떤 임플란트, 보온 임플란트, 뼈가 부러지고 뭐 할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 시멘트로 보온 시멘트라고 그래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깨지고 몸 안에서 돌아다니고 하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에 메탈 프린터로 임플란트들을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냥 일반 철 합금 집어넣으면은 사람이 당연히 거부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체 적합성 재료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티타늄 재료가 생체 적합 소재이기 때문에 메탈 프린팅에서 뭐 임플란트 만들 때는 티타늄 재료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 군수 그다음에 의료 부품 이런 쪽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재료고요. 이 장비가 주로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항공 쪽, 자동차 뭐 이거 실린더 헤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퓨얼 노즐이라든지 뭐 공장 자동화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리퍼류 요런 것들을 이제 뭐 깎아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걸로 제작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이 뭐 압출 다이라든지 프레스 다이 이런 거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히싱크 열교환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골프 클럽을 뭐 커스텀으로 만든다든지 자기 몸에 맞는 충격적 음식 설계를 해서 하려면은 대량 양산 구조 그런 니즈가 있는 그 클럽들은 이제 맞춤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보통은 뭐 기존의 단조라든지 뭐 이렇게 제작을 하거든요. 주조나 단조로 제작을 하는데 이 골프 클럽들이 그러면 이제 좀 개발 기간도 굉장히 제작 기간도 길고 몇 달씩 걸리죠. 한 3달 걸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금속 프린터를 이용해서 빨리 맞춤 설계해서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의료 부분들 말씀드렸고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에서. 그래서 기능성 시제품, 지급 픽스처, 그다음 소형 금형, 소량 생산 이런 데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금속 프린터를 기존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공하는 거 그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면은 3D 프린터 자체가 그렇습니다. 3D 프린터는 가장 효과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DFM이라는 부분들을 접목을 시키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이 적층 제조에 맞게 디자인을 특화를 해가지고 이 이점을 살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스튜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분말 타입이 아니잖아요. 막대 아까 로트 타입을 하기 때문에 FDM 뭐 비금속 프린터처럼 내부를 이렇게 인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듬성듬성 벌집 형태로 여기 안에 뭐 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벽 두께가 어느 이상 되면은 그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면 뭐 강도가 그렇다고 엄청 처지고 그런 건 아닐 거고 더 빨리 만들고 재료도 최소화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형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형상 설계 자체도 이렇게 설계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메탈 프린팅을 하는 데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위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가공을 해서 뭐 만들었다. 3D 프린터가 이거 모양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더 다 채워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빼기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걸 토폴로지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토폴로지 설계를 해서 투입을 하다 보면 3D 프린팅의 경량화 부분, 그 다음에 제작 비용, 시간 부분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적용 효과 DFM을 말씀드렸던 건 적용 효과는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부품 경량화를 할 수 있어요. 실제 이제 뭐 항공 부품 이런 데들은 이제 어떤 이력 뭐 데이터들을 보면 그 질량 감소 효과가 뭐 이 랜딩 기어의 어떤 특정 부품들 같은 경우 여기 랜딩 기어의 부품이죠. 이런 같은 경우는 29%를 줄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원래 가공했던 이런 형상을 설계를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중량이 준 거죠.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도 굉장히 올라가더라. 예, 강성도 좋아지더라 이 말이고. 그래서 이게 디자인 보면 요게 기존에 가공하던 이제 설계 디자인이었으면 요렇게 최종적으로 요런 형태로 바꾸면 바꿀수록 이 디자인이 베스트 디자인이죠. 3D 프린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형상 같은 경우도 이런 브라켓 같은 경우도 기존의 가공은 대개는 이렇게 했겠죠. 물론 기존의 가공도 이런 형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걸 다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비용 시간이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이 디자인을 그대로 접목을 하시려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빼기 설계를 하셔서 투입을 하시는 게 3D 프린팅의 효과를 아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품의 일체화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개 조립되는 부품들을 이렇게 원바디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형상 같은 경우 이걸 한 방에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기존 방법으로는. 근데 그거를 3D 프린팅은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떤 부품 관리 파트도 줄고 그다음에 조립하는데 뭔가 공정도 줄고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어떤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인 회사들이 꽤 있죠. 이런 회사들이 이 덱스타 메탈의 장비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 마쳤고요.